지금 북한은 3대에 걸친 세습 독재 국가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초기 북한에는 여러 정당이 공존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더욱 충격적인 건 당시 가장 무명이었던 김일성이 어떻게 쟁쟁한 경쟁자들을 제치고 최고 권력자가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 치밀하고도 잔혹했던 권력 장악 과정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해방 직후 한반도의 공산주의 세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는지부터 살펴볼까요? 당시 공산주의 독립운동 진영은 크게 5개의 파벌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공산주의라는 사상 자체가 러시아 혁명을 통해 전 세계로 확산된 만큼 한국의 공산주의자들도 소련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죠. 첫 번째 그룹은 소련파입니다. 이들은 러시아에서 직접 유학하고 정치 활동을 펼친 인물들로 공산주의의 본거지인 소련으로부터 직접 지령을 받는다는 점에서 스스로를 정통파라고 여겼습니다. 자부심도 대단했죠. 두 번째는 연안파라고 불리는 세력입니다. 주로 중국에서 활동했던 이들인데요. 중국에서는 김구 선생의 임시정부 같은 우익 진영과 공산주의 좌익 진영이 각자 독립군을 조직해 일본에 맞서 싸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 공산당과 함께 연합작전을 펼친 독립군 출신들이 바로 연안파였던 거죠. 세 번째는 국내파입니다. 소련이나 중국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한반도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조직된 세력이었습니다. 이 국내파를 이끈 인물이 바로 박헌영입니다. 박헌영은 일제강점기부터 조선공산당을 조직해 국내에서 공산주의 운동을 이어온 인물로 당시 공산주의 진영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세력이 막강한 지도자였습니다. 좌익뿐 아니라 우익 진영에서도 박헌영을 무시할 수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지금까지 설명한 소련파, 연안파, 국내파 이 세 그룹이 핵심 세력이었습니다. 나머지 두 파벌은 규모가 너무 작아서 언급하기조차 민망한 수준이었는데요. 네 번째는 한반도 북부, 특히 함경도 지역에서 활동하던 갑산파였습니다. 그리 큰 조직은 아니었지만 나름의 기반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만주파입니다. 이 만주파는 파벌이라고 부르기도 애매할 정도로 조직력이 약했습니다. 만주에서 활동하던 공산주의자들이 중국군과 연합해 일본군과 싸웠을 뿐 제대로 된 조직 체계조차 없었죠. 그냥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던 공산주의 성향의 사람들이었을 뿐입니다. 앞선 네 파벌과 비교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수준이었어요. 김일성은 바로 이 마지막 만주파 출신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당시 공산주의 진영에서 가장 무명에 가까운 인물이었다는 뜻이죠. 그럼 이렇게 듣보잡이었던 김일성이 어떻게 권력을 잡게 됐을까요? 여기엔 운과 소련의 계산이 결합된 복잡한 배경이 있습니다. 김일성은 만주에서 활동하다가 연해주, 그러니까 블라디보스토크 쪽으로 거점을 옮기게 됩니다. 이때 소련군과 함께 일본군과 싸우면서 소련군 지휘관들의 눈에 들게 되죠. 그리고 결국 소련군 장교 계급까지 받게 됩니다. 1945년 일본이 패망하기 직전 소련은 만주와 한반도로 진격해 일본군과 싸우겠다며 압록강과 두만강을 넘어 한반도에 들어왔습니다. 북위 38도선까지 내려온 거죠. 이때 김일성도 소련군과 함께 한반도로 들어오게 됩니다. 당시 일본의 패전은 거의 확정된 상황이었고 전쟁이 끝나면 미국의 자유주의 진영과 소련의 공산주의 진영이 본격적으로 충돌할 것이라는 건 누구나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스탈린은 당연히 한반도를 공산화시킬 생각이었고 그 임무를 맡을 한국인 공산주의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능력으로 보나 명망으로 보나 세력으로 보나
국내파의 박헌영이 가장 적합한 인물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스탈린이 선택한 인물은 당시 좌우익 독립운동가들 사이에서 이름조차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소련군 장교 김일성이었습니다. 왜 스탈린은 박헌영이 아니라 김일성을 선택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박헌영이 너무 유능해서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박헌영처럼 영향력 있는 인물이 북한의 지도자가 되면 언젠가는 소련의 통제에서 벗어나려 할 것이고 독자적인 판단으로 스탈린의 명령을 거부할 수도 있다고 봤던 겁니다. 반면 김일성은 별 볼 일 없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스탈린이 키워주면 그 은혜를 잊지 못하고 충성스러운 개가 될 거라고 계산했던 거죠. 능력이 박헌영만 못하다는 건 스탈린도 잘 알고 있었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조종하기 쉬운 말로 쓰기에 안성맞춤이었던 겁니다. 김일성은 소련군과 함께 한반도 북부에 들어온 뒤 그 지역의 공산주의 세력인 갑산파를 흡수합니다. 갑산파 입장에서는 그리 큰 조직도 아니었는데 소련의 지원을 받는 김일성과 합치는 게 유리했겠죠. 해방 후 약 2달이 지난 1945년 10월 김일성은 박헌영에게 한반도 북쪽에 제대로 된 조직이 없으니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을 만들겠다고 통보합니다. 당시 남쪽에서 가장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던 박헌영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반도의 공산주의는 자신이 주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디서 굴러온 돌이 세력을 키우고 있었으니까요. 더군다나 남쪽은 미군정이, 북쪽은 소련군이 통치하고 있었고 소련은 김일성을 전폭적으로 밀어주고 있었습니다. 박헌영은 김일성과 갈등을 빚으면서도 어느 정도 협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소련이나 김일성도 박헌영의 영향력을 완전히 무시할 순 없었습니다. 일단은 김일성이 박헌영의 조선공산당 산하 조직으로 들어가는 형태로 시작했습니다. 김일성은 소련에 대한 충성심을 증명하기 위해 토지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지주, 자본가, 우익계열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무자비한 숙청을 감행합니다. 이 시기에 수많은 지주와 자본가, 우익 인사들이 목숨을 잃거나 남쪽으로 피난을 떠났죠. 김일성은 이런 과정을 통해 소련의 신임을 듬뿍 받았고 1946년에는 마침내 박헌영의 조선공산당으로부터 독립합니다. 박헌영으로부터 독립하면서 김일성은 세계 주요 세력 중 하나였던 연안파를 끌어들입니다. 소련의 지지를 받고 있었으니 당연히 소련파도 김일성에게 협조했고요. 이렇게 김일성은 지금의 조선노동당을 창당하며 단시간에 엄청난 세력으로 성장합니다. 김일성과는 다른 노선을 걷겠다고 선언한 박헌영은 남쪽에서 남조선노동당, 이른바 남노당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이렇게 김일성과 박헌영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죠. 박헌영은 남쪽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이승만, 김구, 김규식, 안재홍 같은 우익 진영의 거물들과도 협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싫든 좋든 그들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었으니까요. 박헌영은 좌우 합작 운동을 주도하던 중도자파 여운형과도 손잡으려 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연합의 필요성을 느꼈을지 몰라도 이념적으로 박헌영은 순수한 공산주의 혁명가였기 때문에 그가 추구하는 사회 경제 체제는 중도 진영조차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박헌영이 지향하는 이념에는 타협이 없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편 아니면 적이라는 흑백 논리가 점점 강해졌고 박헌영은 우익과의 연합이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중도자익이었던 여운형과도 사이가 극도로 악화됐죠. 나중에 여운형이 암살당했을 때 유력한 배우 중 하나로 박헌영이 거론될 정도였으니까요. 결국 남쪽에서 공산주의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한 박헌영은 북쪽으로 넘어가
김일성 밑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김일성의 조선노동당은 5개 파벌을 모두 아우르는 유일무이한 공산당이 되었습니다. 1948년 9월 9일 북한 정부가 수립됩니다. 그것도 가장 보잘것없었던 김일성에 의해서 말이죠. 다만 김일성 입장에서 박헌영은 여전히 부담스러운 존재였고 박헌영 역시 자신의 근거지가 북쪽이 아니어서 불편한 관계가 계속됐습니다. 박헌영이 생각해낸 돌파구가 있었으니 바로 남침 전쟁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를 무너뜨리고 남쪽을 자신의 기반으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박헌영은 다시 남쪽에 기반을 마련하고 북쪽의 김일성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을 테니까요. 김일성도 남북 통일을 원하고 있었고 결국 박헌영의 적극적인 주도하에 스탈린으로부터 전쟁 승인을 받아 일으킨 전쟁이 바로 6.25 전쟁입니다. 그런데 6.25 전쟁은 박헌영이 예상했던 시나리오와 완전히 다르게 흘러갑니다. 박헌영은 김일성에게 남한으로 넘어가기만 하면 남쪽에 있는 남노당 조직원들이 모두 봉기해서 대한민국 정부를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고 장담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미 대한민국 정부는 제주 4.3 사건과 여수 순천 사건, 이후 남노당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 작업을 진행했었거든요. 많은 민간인들이 학살당하며 남노당 조직은 거의 와해된 상태였던 겁니다. 인천 상륙작전 이후 북한군이 압도적으로 밀리자 김일성과 박헌영은 술자리에서 진탕 취해 누가 더 잘못했느냐며 모두가 보는 앞에서 주먹다짐을 벌일 정도로 관계가 악화됐습니다. 1953년 전쟁이 끝날 무렵 선수를 친 쪽은 더 야비한 김일성이었습니다. 김일성은 박헌영에게 미군 스파이라는 누명을 씌워 체포하고 조작된 증거와 억지, 재판을 통해 1955년 박헌영을 처형시켰습니다. 박헌영 계열의 남노당 간부들도 모조리 숙청됐죠. 가장 눈엣 가시 같았던 박헌영이 사라졌지만 여전히 중국 연안파는 세력이 컸고 소련파 공산당원들도 소련 정부의 눈과 귀가 되어 김일성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일성은 정말 교활한 인물이었습니다. 소련파의 핵심 인물이었던 허가이가 박헌영을 건드리지 말라고 김일성에게 충고하자마자 알 수 없는 이유로 시체로 발견됐습니다. 독립군 지휘관 출신으로 북한 군부의 핵심이었던 연안파 김무정은 인천 상륙작전 패전의 책임을 물어 김일성에게 처형당합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김무정은 전쟁 중에 전사에서 억울하게 처형당하진 않았지만 김무정 사후 연안파 군부 인사들도 대거 숙청당했죠. 그런데 이 무렵 김일성의 입지가 흔들리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김일성의 후원자였던 스탈린이 사망했고 소련의 새로운 지도자가 된 흐루쇼프는 스탈린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스탈린이 키운 김일성도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공산주의 이념은 무시하고 독재 정치만 배웠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흐루쇼프는 북한의 소련파 일부와 연안파 일부를 설득해 김일성을 축출하고 집단지도 체제를 구축하려 했습니다. 그래도 소련파와 연안파 모두 김일성의 일인 독재를 반대하고 있었거든요. 자기 파벌 사람들이 계속 제거당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김일성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1956년 8월 종파 사건이라고 불리는 사건에서 소련파와 연안파가 당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김일성의 일인 독재 체제를 비난했습니다. 이미 당의 핵심 요직은 김일성 사람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결국 소련파와 연안파 대부분은 역풍을 맞고 중국이나 소련으로 망명을 떠났죠. 중국과 소련이 압력을 넣어
김일성이 이들을 사면했지만 곧바로 대대적인 숙청을 진행했습니다. 수년에 걸쳐 최창익, 박창옥 등 남아있던 소련파와 연안파, 중간급 간부들도 처형되거나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거나 추방당했습니다. 연안파의 최고 지도자이자 독립운동가 출신으로 만인의 존경을 받던 김두봉도 김일성의 권력에 위협이 되는 존재였습니다. 다만 김두봉은 이런 권력 다툼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해임 정도로 끝났습니다. 이로써 소련파와 연안파는 완전히 제거되었고 이 숙청 작업은 1960년대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한때 세력이 없던 김일성에게 힘이 되어줬던 갑산파 출신들도 모두 제거당했죠. 1960년대가 되면 김일성은 주체사상이라는 사실상 종교나 다름없는 자신에 대한 신격화 이론을 만들어냅니다. 북한을 공산주의 국가라고 하지만 이때 중국이나 소련은 북한을 정식 공산주의 국가로 인정하지도 않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의 주체사상과 공산주의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거든요.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라고 부를 수도 없는 그냥 나라 전체가 사이비, 종교에 빠진 가장 비합리적이고 국민들이 불쌍하기 그지없는 나라입니다. 정상적인 국가라고 볼 수 없는 형태인 겁니다. 그리고 북한이 이런 기괴한 나라가 된 데에는 김일성의 야비하고 치사한 권력, 뒤통수 치기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만약 박헌영이 북한의 지도자가 됐다면 지금의 북한은 완전히 달랐을 겁니다. 역사의 가정은 없지만 적어도 3대 세습 독재와 주체사상이라는 사이비 종교 국가는 아니었겠죠.